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발 관세 충격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털썩 주저앉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또 하루 만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충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 이에 대한 한국 경제 증시의 영향력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좀 웃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네.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뀌느냐. 증시의 분위기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관세발 충격은 지속적으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알려진 악재인데도 어제 시장이 움츠려들었잖아요. 이 심리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예고는 했는데 네. 예고한 대로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이틀 있다 한다고 그러고 아니면 또 다시 뭐 한 달 있다 하겠다. 지금은 이제 또 한 달 있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다 안 한다 하면서 계속 시장을 이제 흔들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액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충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동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예. 4월 말까지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그 조사에 따라서 아마도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 순으로 제재를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보편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어제처럼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반등하고 이러한 어떤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과거에는 어떤 나라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나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편 관세에 돼 가지고 그 상대국이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게 일단 실효가 되면 그 파장은 굉장히 커서 그렇죠. 예.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유예는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한 달입니다. 네. 예, 고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거점 기지를 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파장력을 업종별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제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 25% 관세가 실효가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1기 때. 그래서 평균 실효 관세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10%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추가. 예. 그렇죠. 추가로 하면 20%인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2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그런 무역 환경에 빠지게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나프타 그 캐나다 멕시코 나프타 그 협정의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멕시코에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많이 나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2차 전지 회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많은 폭의 조정이 있었죠. 네, 기아도 그래서 떨어졌고. 그렇죠. 기아도 그렇고 또 현대모비스, 멕시코에 있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도 약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랑 포스코 퓨처엠 캐나다에 있는데 여기도 약 한 각각 4에서 9% 정도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세가 이렇게 뭐 자동차나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가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관세를 올렸지만 그 다음 순서로 유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부분별로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관세를 매길 거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월 중순부터 뭐 반도체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는 알려진 악재 현실화될지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때리게 되면은 다른 나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수출 품목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걸 좀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정부 지원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예. 사실 요번 우리가 그 2월 달에 그 뭐 멕시코, 캐나다 그 중국에 대한 관세 얘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또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한 달 유예하고 이런 어떤 변칙성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어쩔 수 같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 일단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거는 우리 한국이 그 미국의 관세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저 타이버인데 보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다음에 한국이 8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개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올 건데 대만, 일본, 한국은 이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세에 대한 어떤 그 부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의 제조업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1 품목이 원유예요. 네. 원유나 아니면 LNG 그리고 항공기 이러한 주력 미국의 수출 상품을 우리가 더 사서 이런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산 특히 조선 쪽에 협조를 구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연계를 해서 좀 교역 정책을 좀 조율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관세를 매겼을 때 관세를 다 받는 것보다는 트럼프 얘기 때는 관세 매긴 거를 또 우리가 쿼터로 바꾼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적자가 커진 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본재와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어요. 네. 중국으로부터 빼가지고 미국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일으키면서 고용을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통상 교섭할 때 좀 강조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유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뭐 쿼터제 이런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좀 전략적인 협상의 카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힘을 앞으로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어쨌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가장 싫은 법이거든요. 예측을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물가 상승 부담은 여전한데 금리는 또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가 있고 이게 주식시장에도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흔들리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사실 2월 첫 출발부터 있었습니다. 맞죠. 네. 이번에 그 FOMC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웨이트 앤 씨,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0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그 여파가 어떨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렇게 주장한 바가 맞는 이유는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고 하면 10%의 보편 관세의 경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3%에서 0.6%포인트까지 올린대요. 네. 그러면 올해 말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0% 보편 관세가 4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쩌면 3%대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기대가 만약에 형성이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면 장기 금리가 내려오기 어렵겠죠. 네. 그러면 그만큼 주식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 투자하는 데는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가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그 30일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는 또 다시 올라가고 또 주가는 다시 또 다시 올라가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주식 투자 환경이 좀 좋아졌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추이를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박사님께서는 경제 매크로한 부분을 잘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여쭙는데 관세가 지금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제금리나 아니면은 뭐 달러 원 환율, 예, 가상자산까지 자산 가격이 이제 들썩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는 실감을 했거든요. 달러 원 환율이 갑자기 또 뛰면서 네. 예, 원화 환율이 이제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1,500원대 전망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요 환율의 변동성이 큰 시점인데요. 만약에 4월 달에 4월 말에 무역 조사가 끝나고 5월 초에 한국에도 보편 관세가 필요하겠네. 뭐 레버리지를 위한 어떤 뭐 협력 뭐죠? 그 계약 협상을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제의가 온다고 하면 그때 환율 수준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1,450원대나 1,460원대에 걸쳐 있으면 이러한 관세 충격은 거의 약 한 40원에서 50원 정도의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거든요. 네, 네. 지난 뭐 3일 동안에 한 30원 변했죠. 그리고 지난 트럼프 취임식 때 관세 유예가 좀 관세 부과가 없으면서 그때도 한 40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되돌림 된다고 하면은 그때 환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1,500원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런 시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그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변동성이 크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단 결정이 되면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그 영향도 있어가지고 달러 원 환율은 그 다음에 좀 소폭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삼성그룹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잃어버린 10년의 그 원인이 됐던 사법 리스크 이제 족쇄를 풀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이 상당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뉴 삼성의 모습을 보여줄 거리를 또 찾고 있는 듯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전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죠. 시달렸다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삼성의 위상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오너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의 어떤 CEO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 삼성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그 과거의 그 시장에서의 경제에서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찾는 그런 방법으로 가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M&A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불확실성 해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은 지금 사내 유보가 거의 100조 이상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와 또 좋은 인재들을 충분히 수용한다고 하면 다시 또 새로운 삼성으로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좀 살아줘야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도 일부 드는 상황이고요. 오늘 4.5%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53,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무역전쟁 확산에 움츠려든 국내 증시인데 또 무역이 또 풀리고 있는 관세 그 유예 때문에 약간은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변동성을 주시해야 되는 한국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삼성전략의 전략도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불확실성의 2월 시장의 큰 틀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채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